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뭐 다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한테. 근데 그 최후 통첩을 그러니까 떠나라고 28일까지인가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이때까지 베네수엘라에서 행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전쟁의 기운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언론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러시아 쪽에 또 반응을 쭉 봤거든요. 왜냐하면 엊그젠가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가 접촉하는 거에 관련된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추가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무점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그들이 이제 차기 호위함인 어제가 아니라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이라고 이태리하고 프랑스의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가져다가 지금 페리급, 오래된 페리급을 대체하려는 그런 이제 근함 계획이 있었는데 한도체 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취소했죠. 그리고 지난번 후티하고 공방을 벌이다가 휴전을 선언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도 많은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부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춰서 우리의 판단력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미군의 지금의 형태가 대규모 전쟁을 안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다. 이라크 전쟁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방산업체가 흘러갔다. 그게 좀 이제 컨스텔레이션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마저 한국에서 만들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모델로 사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주말트급이 엎어지고 나서 그들이 지금 내놓은 차기 알레버크급을 대체하는 차기 구축한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해양 전력이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있어요. 근데 국내 미국 자체 내 생산 능력은 전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몇몇 테러 집단들을 때려잡는 그 정도 수준의 미군의 체질이 지금 뭐라고 할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업체가 따라가줘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단기간에. 트럼프 기간 내에 못해요, 그거. 그래서 후티와의 전면전, 후티를 제거를 하려면 후티에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지상전을 해야 돼요, 이라크처럼. 결국 못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입장이 보도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본 것은 미국이 압박을 가하자 베네수엘라가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뭐 군사 프레이드를 했다, 이런 류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미국이 겁을 주면 달아나겠느냐, 그들이? 지금 기한을 어겼다고 지금 트럼프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들이 단결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성립된 지는 오래됐어요, 아주. 북한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서 결사항전으로 나선다, 상륙군을 파견한다. 현재 16,000명이 뭐 해군이 동원이 됐다. 해병인지 뭐 상륙군인지가 동원이 됐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 하고 상륙을 해서 마두로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띄운단 말이에요. 반면 러시아 쪽은 진전이 빨라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전 세계 언론망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판단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시각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언론들의 왜곡에 의해서 조절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관계들이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바꿔야 되겠죠. 새빨간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유의 기사들이죠. 마두로 최후 통첩 시간이 끝났다, 전투기 날리며 긴급 군사회의를 했고, 좀 이따 보여드릴 러시아 보도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000명의 병력이 동원되어 있고 제랄드 포드함이 나가 있다. 항모 전단이 하나 나가 있다. 그러면 알레이브크 그 구축함이 몇 척이 붙어 있다.
거기다가 해병대가 좀 붙어 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띄운다는 것은 지금 이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을 저항하려는 세력들이 힘을 뭉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네. 그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거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풍기는 이유는 예전에 북한한테 많은 북한이 마두로 입장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마두로 사진을 대체하며 딱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했어. 지금도 거의 유사해요. 지금 세상이 그럴 세상이냐? 옛날만큼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 타스통신 일면으로 실린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마두로한테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28일까지 떠나라. 안 떠났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또 뭘 인용해서 보도했느냐? 내부 인사의 말을 빌려서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중차대한 베네수엘라 나라가 없어지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고 질질 끌면서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늘상 그렇다시피 베네수엘라 입장은 보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두로하고 통화를 했다. 트럼프가 확인을 해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마두로가. 이런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면책을 해달라. 그리고 선거까지는 현재의 부통령이 대행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의 영향력을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두로가 떠나면서.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트럼프가 다 거절했다. 그래서 안 나갔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격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말을 100%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떠나겠다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마두로가. 아니, 이런 조건을 상대방이 받아줄 것이다, 안 받아줄 것이다, 확인도 안 하고 특히 안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협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며, 만약 여기서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는 것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은 뭐 베네수엘라를 가지고 이 정도 몇 마디 거짓말한 거는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무엇보다 어제 그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저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세운 명목이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늘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 저는 객관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때릴 수가 없다 지금. 그럼 모든 게 다 깨진다. 우크라이나전도 다 깨진다. 뭐 전 세상이 경색되면서 지금 풀려고 했던 다극화로 가는 움직임이 다 고정된다. 우크라이나전 종료는 안 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세력이 흐름이 지금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은 여기저기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큰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단체로 움직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방산업체는 방산업체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성향이 섞여 있겠죠. 과거 체제가 유리한 기업이 있고 미래 체제가 유리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대중들의 또 움직임도 중요하고. 그럼 저래야지 민주당에는 기득권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이 여기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힘이 모여가는 거거든요. 그걸 결집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다. 이런 거 소위 말하는 어떤 딥스테이트나 군사안보업체라는 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한국의 연합뉴스나 서울신문이나 일본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언론 다가 여기에 이제 부역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부질없는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는 압박을 계속 받았지만 이란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북한도 공격해야 돼요. 똑같거든요.
그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다 만들어 놓은 씨앗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적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딱 마찬가지예요. 네. 이래 되면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편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쟁하면. 그리고 진짜 전쟁을 하면은 푸틴도 베네수엘라 편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중국도 베네수엘라 편을 들어줍니다. 네. 아니에요, 이거는. 네. 또 다른 세계 대전의 위협이고, 미국은 그런 대규모 전쟁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이걸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11월 같은 28일 날 마두로한테 최후 통첩을 보냈던 그 마감 시간이 11월 28일인데 그날 실제 미국이 한 일은 트럼프가 한 일이죠.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합의한 평화안을 러시아에 보냈다. 그래서 그걸 받았다라고 크렘린의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사잖아요.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렵에 베네수엘라 러시아랑 접촉이 있었다는 기사가 타스에 떴다니까요. 네.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했죠. 다음 주 초에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을 협의해야 되는데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빨리 합의하라는 게 트럼프의 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류의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특사인 위트코프하고 그의 사위인 쿠셔너를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전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스 통신 기사에 보내겠다. 그리고 미국 여기 또 실무로 따라올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미국 육군 장관. 그런 기사가 있었더랬죠. 예. 그래서 제가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이 구분응선을 넘은 상태고,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전혀 이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것이 어그러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없어요. 그런데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은 베네수엘라 침공이에요. 어제 오늘. 둘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같은 흐름이다. 네, 그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28일 날 말씀드린 대로 위트코퍼가 지금 러시아로 날아오고 있는 중이다. 예, 날아오고 있는 중이고 월스트리트 저널 하얀 글자로 되어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사위인 쿠셔너도 동행하고 있다. 즉 타스 통신 보도랑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한다? 공격을 하거나 안 하거나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지금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이 마약선이거든요. 그게 베네수엘라에서 오겠습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올 것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가 악화돼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미국에 약을 팔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미국이 발 빼면 끝이에요. 그거는. 분위기만 고조시켰다가. 예. 실제는 이겁니다. 러시아랑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동맹국이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한다? 그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있다. 예, 이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결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예. 자, 그리고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진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트럼프가. 여기에는 러시아도 맞장구도 잘 쳐줍니다. 아주. 여기에 아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해도 트럼프의 분심에 대해서 언지를 준 거는 북한한테 언지를 주는 것처럼 러시아가 했을 거라고 보고 이 내용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문구하니 우리나라에 당연히 보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EU 중앙은행이 EU 지금 중앙위원회가 즉 EU가 요구한 EU 정부가 EU 중앙은행에 요구한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으로 240조 원 빌려주자. 1,400억 유로 빌려주자. 1유로에 1,700원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240조 원이나 엄청난 금액이 등장했습니다. 빌려주자. 내용으로 보건대 담보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자라는 안을 적절치 않다. 예, 우리의 지침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잖아요. 이때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에 잘렸다. 그게 이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또 하나는 EU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한 조직인데 정치인들의 입장과 유럽에서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의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적진을 분열시키고 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 파토가 나려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하고 여기에 EU 중앙은행은 이 돈을 빌려줬어야 돼요.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또한 뭐와 일치하느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또는 그 이상 우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입장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의 입장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파묻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히려 이것은 승기를 잡았다. 트럼프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기사를 제가 보고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보면 이게 뭐냐면 일본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의 중요한 어떤 설비나 또는 뭐 물질,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일본이 전 세계 시장 70%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의 수출을 차단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의 시설의 정설에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게 됐다. 여기 필요한 이제 설비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일본이 미쳤냐 이런 일을 하게. 자, 이것은 얼마 전에 대만을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서 중국이 뭐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그 중에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후쿠시마 이후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가 해제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수입 금지를 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런 걸 했다. 여러분 조금만 한꺼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도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의 어떤 반도체 생산 최종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어요. 즉 중간체 업체는 한국이나 중국에다 팔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중국을 틀어막았다? 그럼 한국이 성장할 거예요. 수요가 한국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문재인 때 저쪽은 아베 있을 때 우리 반도체 소부장 공격을 받았잖아요. 일본한테. 그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중간 단계 기업들이 우리한테 빌려오기도 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왜? 우리가 국산을 해냈기 때문에 주요 장비들을 그걸 기회로 삼아서. 중국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이미 보여줬잖아요. 미국이 제재 조치했을 때. 그러면은 이 자기 기업들 다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한국은 배불려주고 자기 기업은 망하고 그리고 중국하고는 철천지 원수되고 이런 일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대만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카이치의 어떤 자민당의 지배력을 올리는 지지율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연거푸 여기서는 중국의 등을 칼을 푹 찌르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심하다.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좀 심하고 이것은 좀 지나친 일이다. 지지율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일본이 받을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현재 그렇게 보이고 아무 후환도 없고 보복의 가능성도 낮지만 북한을 건드리겠습니다. 납북자 문제 같은 거 아니면 그 외 다른 문제 같은 거. 그러면 남북이 이간질도 시키고 좋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복당할 것도 없고 상대방이 보복을 가한다고 하면 중국이 무섭겠습니까? 북한이 무섭겠습니까? 남한도 견제할 겸 본인들의 몸값을 올려야 되겠죠. 한반도에서 뭔가 소통을 강화하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려는 남한의 노력이 있다 하면은 우리도 거쳐가야 돼. 몸값을 올려야죠. 그죠? 중국 한번 북한 한번 이런 게 낫지. 지금 중국을 연거푸 건드린다? 이것은 지나치다. 이 지나친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결국은 다카이치도 20안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차이는 훨씬 지지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종속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눈치도 엄청 본다. 뭐 지금은 한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당연히 부합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절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본의 다카이치는 본인의 몸을 사르고 있다.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강화시키는. 자, 일본까지 나서네? 이래 미국이 조금 더 몇 번 더 도와주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 총대를 맨 거죠. 본인이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그러지 않고서는 일본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신을 잃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돼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에도 좋은 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북미 종전, 남북 화해, 남북 통일, 한국이 더 거대해지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자민당이 계속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 미국을, 일본을. 어차피 중국은 향후 우리한테 덜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도 지금 베네수엘라에 겁을 주는 상황에서 같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 조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조율이. 예, 미국이 안 나서고 일본이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뭐냐? 미국이 전 세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압박을 빡빡 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그래서 상대방의 힘이, 반대 세력의 힘이 결집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못하게 한 상태에서 지금 미트코프하고 사위인 쿠시너가 푸틴을 만나러 갔다. 예,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임박했다. 베네수엘라 전쟁이 침공이 임박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